이게 이제 그 인공호흡기나 이런 그런 것들을 그 연명의료 그것을 치료를 이게 이러이런 경우에만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나머지 경우에는 연명 치료를 해야 한다는 그런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이 그렇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충분히 그 취지가 잘 반영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다른 분들이 토론문을 보고 저는 토론문을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너무 의사가 그러니까 의료인이라고 했죠. 의사는 또 여러 가지 의사가 또 틀려서 의료인에게 이게 그 모든 저기를 할 수 있도록 뭐 중단 결정하고 있고 뭐 하고 그 요건도 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여기 서희정 교수님께서도 쓰셨습니다만은 그 의료인에게 좀 책임이 좀 너무 많은 책임이 부과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거꾸로 보면 나는 태어나고 싶은데 태어날 수도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지용입니다. 먼저 좋은 주제 발표를 해주신 석희태 교수님과 또 저의 소개를 이렇게 멋있게 해주신 박길준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제 지정 토론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제 17페이지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그 소회를 담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이제 지정 토론문을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17페이지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법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성 이 부분을 이 연명의료법을 통해서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 고찰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법 이론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어떤 입법 또 판례라고 하는 어떤 실천적 영역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법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과 실천의 또 조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18페이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부분은 이제 저의 기본적으로 이 연명의료법 이 법을 바라보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문 서두에서도 우리 석희태 교수님의 발제문 서두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에서 기초하고 있는 헌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입법적 실천 담론도 이러한 헌법적 논의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에서 보장되는 자기결정권에서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 세브란스 병원 기말모니 사건이죠. 그 대법원의 판례는 자기결정권을 의료 계약에 있어서의 치료에 대한 동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전단적 의료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의료행위는 환자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의료윤리 원칙 그리고 이를 계약법적으로 승인한 의료계약 법률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어떤 계약법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연명의료 결정법 그리고 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해서 이 영향을 받은 이 연명의료 결정법 이 법률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인식하에서 제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라이트 투 다이다 라이트 투 다이 그래서 죽을 권리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헌법적 권리성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헌법적으로 보면 미국에서의 논쟁과 같이 죽음 자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보는 것이 보다 문제의 본질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명의료 중단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어떤 죽음 자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그 근본적인 문제의 인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 법률에서 미성년자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의 작성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대상 연명 의료를 이른바 특수 연명 의료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론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석희태 교수님의 발제문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저의 의문점, 질문점, 그리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발제문에서는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 보류 중단 여부의 결정과 이행은 담당 의사의 역할로, 그리고 그 적법한 근거로서의 의향의 결단 및 확인은 환자의 역할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연명 의료 중단의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연명 의료 중단을 이행하는 것 그 자체는 의사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연명으로 보류 중단 여부의 결정 부분이 있어서 이게 형식적으로는 의사가 결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환자에서의 의사의 역할, 그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 보류 중단에서 여부의 결정 과정에서 의사의 역할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학적 판단 부분, 그러니까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 부분을 의사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임종 과정에 있다 없다, 이 의학적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에서 16조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의향, 그 표시는 어디까지나 환자의 자기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결정을, 환자의 그 자기 결정을 의사는, 그러니까 피지션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확인이 됐다, 그리고 연명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의학적 판단,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는 의사는 연명 의료 중단을 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부과가 된다. 법 19조에 의해서 19조 1항에 따라서. 그래서 그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결국 연명 의료 보류 중단 여부의 결정은 환자의 의향 결단 부분, 그러니까 자기결정권의 행사,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 그 다음에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 그 다음에 환자의 의사 확인.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의 자기결정을 확인하는 겁니다.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이 세 가지가 결합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명의료 대상 기저질환의 한정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법률 해석상 저도 교수님과 같은 견해입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대상의 기저질환은 한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호스피스에 관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법률 해석상 그 연명 의료에 대해서는 이 말기 환자에 대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해석상으로도 연명 의료 대상의 기저질환은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저의 그런 그 연명 의료 결정법을 바라보는 어떤 그 관점에서 근거할 때 어떤 이를 한정해야 될 어떤 법이론적인 근거, 이거를 발견하기 저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명 의료 계획서의 작성에 있어 정보 제공 대상자 부분에 있어서 이 환자 가족으로 확대하는 것은 뭐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요청까지도 가족에게 확대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은 환자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거나 반하는 가족의 작성 요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불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의사결정 능력, 의료에 관한 의사결정 능력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민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 능력은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제3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제3법적인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것은 거래 안전이라고 하는 이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의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물에 대한 판단 능력, 사물 변별 능력, 이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 능력에 대해서는
민법에서도 그 획일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의사 능력의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의료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 획일적으로 좀 예컨대 우리가 그 제3법적인 행위에서의 의사 능력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설정할 입법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 점은 저도 같은 견해입니다. 그래서 의료에 관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미성년 환자의 의사와 법정 대리인의 의사가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기준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다만 그것은 어떤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단지 시행령에서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컨대 유언 능력과 마찬가지로 시행령에서 정할 수는 없고 법률에서 그거를 정해야지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석희태 교수님께서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어떤 그런 교정점들에 대해서는 그 검토와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3월 23일 날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표되고 나서 저희가 3월 28일 날 호스피스 아나우디오 국민본부 주최로 대토론회를 하고 이제 꼭 한 달 만에 또 사실모가 대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한 6번의 크고 작은 세미나를 통해서 이 도홍법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청회까지 포함해서 너무 많이 이 법을 직역들의 이해관계에 초점 맞춰서 제기되고 있어서 참 아쉽고요. 저희 사실모와 저희 호스피스 아나우디오 국민본부처럼 진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이 시행령 규칙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스피스는 100일도 남지 않았고요. 시행이 8월 4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야 되고 그다음에 연명으로 결정에서는 이미 이제 뭐 1년 남지도 않고 거의 한 200 며칠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법 개정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의 취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거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방향을 생각해야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석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 환자 이익 중심주의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예외와 배제를 살펴보는 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은 물론 우리나라에 치료 법권이 없습니다. 자기결정권, 의료에 있어서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최초로 법제화한 부분이 바로 이 법의 내용이고요. 단지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이익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전히 이 법의 기본 이념에서는 적어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먼저 선정하고 그 부가돼 가지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도홍법의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만이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왜 그 많은 혼란이나 많은 서식이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런 바로 자기결정권이 부과되어 있다.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최선이고 그것에 부과돼가지고 자기결정권이 부수로 결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환자 자기결정법과는 좀 다른 그런 법적 구조를 갖고 있다. 첫째가 하나가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임종기와 말기에 대한 의학적인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홍법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말기가 뭐고 임종기가 뭐다라고 하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학적으로 말기와 임종기와 만약에 법적 규정 사이에 혹시 미스매치된다든가 이해를 만약에 현실과 좀 달랐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심각한 지금 논쟁의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2009년도 김할머니 사건은 분명히 인공호흡기를 떼면 돌아가신다고 세브란스 병원의 담당 의사와 전공의가 분명히 2명 이상이 실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호흡기를 뗐더니
200일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임종기라고 의학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진단에 속하게 되고요. 이것이 이 동법에 따라서 그러면 규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 법은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서브란스의 담당 의사와 전공의 1인이 이거를 임종기라고 봤기 때문에 당연히 임종기에 따라서 호흡기를 제거한 겁니다. 문제가 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을 사셨기 때문에 임종기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세브란스 병원의 그 의사들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민법적인 소송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완결성은 기본적으로 법의 규정을 이 법의 말기와 임종기를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상당한 정도로 의학적인 규정을 반영했지만 여전히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대단히 이런 규정이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말기를 이 법에서 물론 호스피스와 아나우르법이 사실은 통합되면서 생긴 문제긴 있습니다만 조금 더 넓게 보면 말기에서 ICU에서 중환자실에서 말기 진단을 할 때 더 이상 당신은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연명으로 결정을 선택하고 또는 중단하고 또는 호스피스 완화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질병을 설명을 들었든 암암리에 들었든 아니면 어디 들었든 간에 나의 가치관에서 보면 연명으로 이거 더 이상 호스피스로 가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호스피스 기관에 가면 그때 나의 질병을 설명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의료인의 27조의 의료인의 설명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연명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연명으로 계획서를 호스피스 기관에서 연명으로 계획서를 작성하더라도 이행은 연명으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임종기가 되기 전까지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종기가 되어야 이제 이행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법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기 판단과 임종기 판단이라고 하는 법적인 구조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의학적인 판단이 어떻든 간에 대단히 법률적인 의미에서 완결성이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많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의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명으로 계획서를 아무리 환자 의사를 받아고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 작성하는 건 연명 계획서고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도 의사고요. 그 다음에 그 이행 결과를 서식에 작성해가지고 보고하는 것도 다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가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준적으로 봤을 때 이 연명으로 계획이 이행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의 모든 입증 책임은 의사가 졌다는 겁니다. 환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됐을 때 모든 책임은 다 의사가 과태료부터 3년 이하의 그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최고의 그런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기록을 안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환자 이익 중심민주의가 아니고 왜 의사를 중심으로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대단히 저희가 아직도 적어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의사의 의학적 판단 또는 의사의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부과되어 가지고 환자 자기결정권을 하고 있다. 아무리 내가 연명으로 결정을 하고 싶다 해도 임종기가 되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가 쟁점은 이제 그 관련해서 환자의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은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계속 했는데요. 도대체 사전으로 의향서의 질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많이 작성해가지고 많이 등록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 국립연명의료 기관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그걸 잘 관리해서 현장에 반영하겠다. 근데 우리가 연명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최초로 자기의 죽음을 떠올리고 상상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어떤 특수연명에 관련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네 가지의 특수연명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의학적 결과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을 우리가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물론 그 연령에 따라서 다르고 또 조건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상당 부분들은 심리적인 불안감과 어떤 죽음 불안에 대한 그런 것들 의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사라고 하는 것은 상담 능력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의학적인 어떤 지식도 기초지식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죽음에 대한 상당히 신중한 그런 전문적인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전의료양서를 상담하고 그다음에 작성을 옆에서 권유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전의료양서가 사실 의미가 있지 그냥 길거리에 던져놓고 당신만도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향서를 아무리 돈을 수천을 들여서 그걸 전산화하고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 만약에 그렇게 질이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작성이 잘못됐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다음에 또 재작성을 하게 됩니다. 또 재작성을 하고요. 이러면서 많은 이제 관리적 프로세스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의 등록기관들은 작성 즉시 바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작성을 번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잘 설명하고 질 좋은 사전 연명의료용서 잘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그런 사전 연명의료의향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상담에 대한 질에 대한 어떤 시행령규칙에서 조금은 반영될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게 아쉽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임종기 판단의 이제 법적 규정과 이제 호스피스 현장인데요. 현장을 얘기하는 부분들은 첫째 법령에서 임종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연명으로 결정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임종기가 되지 않으면 연명으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요. 이 법에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의 1인의 판단에 따라서 임종기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사들은 계속 진료 기록부로 대체라고 하는 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임종기 판단의 법적 서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임종기가 아닌 환자에게 만약에 말기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담당 의사가 바로 3년 이하의 징역과 과태료를 3천만 원 이상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어떤 규정은 사실은 100%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학적인 판단은 불명확한 거죠. 100% 확실한 의학적 판단은 없습니다. 김할머니 사건도 역시 여전히 임종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일을 사셨으니까 현실이 얼마나 복잡한지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현실과 법규정 사이의 의학적인 현실과 법규정 사이의 미스매칭의 부분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민사소송이나 여러 가지의 논란 속에 놓이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임종기 판단에 만약에 담당 의사와 전문의가 상이한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반드시 일치한 판단을 나온다는 가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사실은 병원 윤리위원회로 가게 돼 있는데 병원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현실에서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이것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저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벌어진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임종기라는 것은 거의 한 달 이내의 여명에 있는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윤리기관은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열리는 그런 윤리기관에 잠을 구한다?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 같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병원 윤리상담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소규모 호스피스 기관인데요. 보통 이제 자기가 그럼 나는 더 이상 말기로 진단받았을 때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게 되면 연명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요. 연명으로 중단 이행은 임종기가 돼서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소규모 지금 호스피스 기관의 29병상 이하의 대부분은 의사가 한 명입니다. 담당의에 대한 규정이 지금 있습니다만 의사들의 지금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할 때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의사가 아니라 사실 한 명의 의사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임종기 판단을 지금 담당 의사뿐만 아니라 또 한 날의 전문의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타 병원에 전문의를 동원해서 긴급히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분의 여러 가지 진료 기록부를 검토하고 임종기를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질문도 사실은 걸려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제가 연명으로 결정에 있어서 가족 참여, 우리가 환자의 의사를 판단할 때 있어서 가족 참여와 사실 현실 사이에 미스매칭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환자가 자기 의사를 확신이 갖는 건데, 이 경우에는 사전 의료서를 있고 그것을 의사가 확인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물론 없을 경우에도 본인이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을 때는 이제 가능하고요. 문제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경우의 문제인데요. 이 경우에 적어도 이 법적 규정은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 있어야 되고, 그에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 가족의 진술이나 또는 보건복지부 정에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 이거는 이제 시행규칙에 바로 뭐냐면 시행규칙 19조에 따라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뭐 문서, 사진, 디스크, 영상, 녹음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호스피스나 여러 가지 지금 임종 과정에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첫째, 환자 이상의 2인의 일치된 진술은 뭐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평소나 이행을 그렇게 갖고 이행을 했는데 또 다른 만약에 환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가족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 단라고 하는 부분에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 가정의 진술이 이제 이 법적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에서는 사실은 이행 이후에 나타나는 또 다른 환자 가족의 의견은 무시된다든가 뭔가 말을 해줘야 이 법에 대해서 혼란이 안 됩니다. 사실은 결국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화장실에 갈 때하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다른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급하고 황급할 때는 하지만 되돌아서서 다른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 경우에 의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의사면허증을 정지할 수 있는 처벌의 상황에 저희 놓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변호사한테 의견을 구했더니 그러니까 그 문서를 다 갖추고 있을 때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뭐 어쨌든 그것도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피곤한 상황으로 가고, 설사 우리가 말하는 뭐 3천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에 만약에 벌금을 묻더라도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을 때는 사실은 모두가 호스피스 상황에서 임종 연명의료계 이행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친권자가 의견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제 환자 가족의 전원에 합치된 의견인데요.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그런 부분에서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친속,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입니다. 만약에 25살 먹은 어떤 젊은이가 지금 임종 과정에 들어섰다. 근데 부모님은 한 분이 돌아가셔서 어머니밖에 없다. 그러면은 자식도 배우자도 없고 직계 전속 비속도 없고, 전속은 이제 어머니 계시고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다행인데 없다면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또 외동아들 외동딸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간병 현장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아들이 아니고요,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딸인 경우에는 딸이 간병을 많이 합니다만 재정적 부담은 사실 사위가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와 사위는 의사결정에서 전혀 배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냐, 한 번도 오지 않는 그런 형제자매가 연명으로 결정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주 보고 매일 간호하는 어떤 부분을 배제하는 것은 사실은 뭔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은 건 아닌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법이 통과되고 이제 시행 시기가 호스피스는 8월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명의료법은 내년 이제 2월인데, 그 사이에 이런 류의 이제 토론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거든요. 뭐 제가 단골로 이렇게 불러다니면서 들어보면 상당 부분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다시 재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그 법을 만들 때까지 너무너무 많은 우리가 사회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논란과 사회적인 이 논쟁, 그걸 벌인 끝에 겨우 97년 그 보람의 사건 이후에 그건 한 20년 만에 겨우겨우 만든 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법을 만들다 보니까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법은 최소한으로 규정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저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3월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에 적용하고 나서 그에 대한 토론회를 가면 시행령 시행규칙보다는 또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고, 지금 계속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아마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통과시켰던 과장은 우리 황희수 과장님이 아니신데 다른 과장님이시고 다른 데가 있고, 지금 이제 시행령을 담당하시는 황 과장님이 오시는데 아마 황 과장님이 그전 과장님까지 지금 같이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좀 상당히 난감한 면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석기태 교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제가 그 부분을 좀 찾을 수 있는데 뭐 충분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그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은 이미 차가 한참 지나갔습니다. 한참 지나갔고 그 다음에 그 차가 아직 출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기 때문에 우리 한 지금 치면 뭐 아직 한 8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기본 원칙은 법률에 관한 사항은 일단 법을 먼저 시행해 본 다음에 그다음 최소한 한 2,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법률 개정을 하든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석기태 교수님께서 제일 먼저 문제 제기하신 말기 환자와 임종 환자, 그러니까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중단 이 두 개가 지금 사실 뭐 섞여 있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만 갈 수 있죠.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들어갔는데 그러면 말기 환자가 거기서 항암제,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4가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의사는 처벌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왜냐하면 말기 환자는 그 4가지 대상이 아닙니다. 임종 환자만 그 4가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있는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하나의 사건화되면 경찰도 가고 검찰도 가면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또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한 15년, 20년 동안 우리가 논쟁을 해왔던 그 정신에 따르면 그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사회에 있던 그런 이 상식으로, 그다음 우리 어려인들의 상식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더 걱정이 되고 만약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내년 2월에 법 시행하고 나자마자 6개월 만에라도 법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수분 영양 공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 사전의료 사실모에서 만든 종전 버전의 의향서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 2개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외국의 연명의료 중단에서는 대부분 다 수분과 영양 공급도 대부분 다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나 깨끗하게 갈 테니까 이런 것도 끊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더 이상 저는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법에서 우리가 어렵게 그 4가지 항목으로 정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좀 아쉬운 거는 정부 입법에서 나갈 때 아까 석기태 교수님 말씀하신 아무도 없는 무용고자 또는 연락이 없는 경우에 가족이 연락이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만일에 이런 연명의료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분은 연명의료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 법을 소위 향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법에서는 그게 정부에서 국회로 보낸 법에는 병원윤리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왜 본인의 의사인데 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냐면서 그게 삭제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무용고자나 아니면 이런 행여병자를 케어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 제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한 작성 요구는 우리 박지원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 집권자로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요구할 경우에는 다른 의도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의도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족으로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 의사결정 능력, 그 다음에 연명의료 계획서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현행 법률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딱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모르죠. 또 다음에 법을 바꿔서 투표 권한을, 투표 연령을 낮추면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연령 기준이 조금씩 하나씩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도 그때 가서 주에 바꿔서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쟁점이 됐던 이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게 지금 우리 법 10조에 보면 모든 설명을 잘 이해했으면 환자가 마지막에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 계획서에 기명 단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녹취를 하게 말을 해서 녹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학회에서 이 표준적인 그게 아니냐, 조항이 아니냐, 왜 이미 그 누워 계신 분한테 이런 상황이니까 인공호흡기를 떼도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물어보냐 이거죠. 저는 그거를 이렇게 풀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게 본인이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 지장을 찍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장도 찍을 수 없는 상황이면 주변에서 그러니까 말을 들을 수 있다 생각하면 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지장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도 있죠. 눈으로 깜빡깜빡 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면 옆에서 누군가 손에다가 지장을 묻혀서 찍으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녹취를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서명하기 힘들면 이게 서명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혹시 이게 가능한지 지금 현재 시행령 입법에 의해는 이게 전자서명만으로 지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밖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행위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혹시 그걸 집어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예전에 정부 이제 공청에서 얘기했던 여기 이제 사전 의뢰 연명서 20만 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황금수가 저는 이게 무용지물이 됐다고 이렇게 저는 봤는데 황금수 우리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 다음에 석기태 교수님도 그게 아니라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지금은 본인의 의사를 추정할 때 본인의 가족 2명 플러스 전문의 1명입니다. 그래야만 추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가족 간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아니면 제3의 인물이 나타날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실모에서 만든 옛날 버전의 이걸 의향서를 들이대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쓸모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아니면 제3의 인물이 다른 가족이 나타나서 그럴 경우에 사실 이거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상황도 꽤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더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20만 명이 무지무지 고민을 많이 해서 작성한 주변의 자식하고도 상의하고 가족들하고도 상의하고 만든 그 의향서인데 그게 지금 현재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겁니다. 법적인 이 실행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갑자기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사실모에서 쓴 의향서를 갖다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법정 양식이야 사전의료, 연명의료, 국립연명의료기관에다가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조회를 해서 그걸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만든 20만 장은 그 찾기도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 그 20만 장을 여기 우리 사실모에서 하든 누가 하든 간에 그거를 법적 서식으로 전환하는데 좀 이렇게 뭔가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 그 사실모가 2012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이 운동을 해오면서 해왔던 보람이 있는 거지. 우리가 해온 걸 가지고 지금까지 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추동력이 되는데 제가 사실모 이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온 걸 갖다 이렇게 정부에서 좀 어느 정도 받아주는 게 그게 이제 그걸 법정량법과 서식이 다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분 공급과 영양 공급 이런 부분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법적 양식으로 전환하는데 정부가 뭔가를 좀 해줄 필요는 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박수 받았으니까 끝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강릉 요즘에 참 좋습니다. 올림픽 준비하느라고 도로도 잘 뚫히고 건물도 모두 깨끗하고 환경이 좋습니다. 강릉 좀 많이 좀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학술 세미나에 이 토론자로 참여하여서 이 연명의료법령에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해주신 우리 신성식 의원님께서 여러 군데 가봐도 이미 논쟁이 된 문제를 또 논쟁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2 사례가 논쟁이 이미 된 것을 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움츠려드는 느낌이 듭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사전의료의향서 실천 모임, 지금 사실모입니다. 지역협력기관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의료 상담사가 아닌 웰다잉 상담사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사전의료의향서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해주는 웰다잉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애 말기에 겪는 질병에 대한 어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족 갈등에 대한 것, 돈 문제에 대한 것 등의 불안감 속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그들이 눈높이에서 상담사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전의료의향서 수용 운동을 전개하면서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주어진 시간 10분 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있어서 현장에서 교육하고 상담하는 그 과정은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 가치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일부 시청각 장애자도 있고 또 비문의 노인이 상당수여서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으나 현장에서는 작성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작성하도록 이렇게 권했습니다. 결국 그런 과정에서 가족 중에서 가사 결정권자는 가정의 맏아들이나 또는 가족 중에 이제 어른이 가사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 가사 결정권자가 대리 작성하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현장에서의 실제 상황입니다. 법 제12조 1항 별지 제10호 서식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에 등록기관이 작성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여기에 하면은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리 작성하면 불법이 됩니까? 그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저희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게 되는 대부분의 어르신들, 비문의 노인들, 또 노인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또 노인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일부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 독거노인, 제 경험에 비추어서 바로 이러한 경로로 작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기록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가족이 대리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다면 법을 어기는 범법자를 양성하는 법이 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교육, 홍보, 상담 활동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이 이 서류가, 사전의료의향서 이 서류가 법적 효력이 있는가? 아니면 공증을 받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법적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입법 예고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기존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 법 시행 이후에 정부가 지정한 새 법정 양식 10호 서식입니다. 그것으로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복지부 공청회에서도 법 시행 전에 민간단체를 통해 쓴 사전의료의향서와 같은 유사 서식은 환자 본인의 연명의료 중단의 내용과 의미, 절차 등을 자세하게 설명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나중에 가족 사이의 분란과 불화, 다툼은 물론 법적 소송의 가능성까지 이야기할 수 있기에 법적 서류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웨일다잉 강사나 상담사들은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가족과 상의하고 동의를 얻어 작성하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기존 서식 작성자가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평소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자료와 가족의 진술이 일치하면 이 작성한 서식을 법정 서식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모를 통하여 이미 수년간 교육하고 홍보하고 상담을 통하여 인식한 수십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고 그러한 상황에 있는 기존 서식을 인정하지 않고 휴지 조각으로 버리라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 개인이 2,500여 명이 넘는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고 상담해 왔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연명의료법이 결정된 것과 내년 2월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작성 당시 상담사를 통하여 상담사를 신뢰하고 그분이 마치 유언장 작성하듯 심각하게 생각하고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하여 작성했기 때문에 법정 문서라는 점에 대해서 그분들은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도 몇 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등록기관에 등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명의료 자기결정이 유효할 수 있도록 한시적 유예기간을 두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유예기간 없이 내년 2월 법 시행을 한다면 현장에는 상당한 혼란과 불신이 확산될 것이 확신하므로 법 시행 전 시도별, 지역별 시범 사업을 우선 실시해서 문제점을 점차적으로 부화해 나갈 것을 주장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존 서식인 사전의료의향서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이름으로 법적 서류로 인정되기까지 민간단체와 현장 활동가들의 상당한 역할이 있었음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시행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국가기관 주도로 시행하거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독점할 경우 법의 본질은 뒤로 한 채 관리주의, 행정 편의 위주로 흘러 또 하나의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 법이
웰다잉을 위한 참 좋은 법으로 인식되고 전 국민들에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주셔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익한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제 큰 방향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법이 이제 굉장히 여러 난상 끝에 굉장히 소중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 법을 만들고자 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그 만족스럽지 못한 뭔가 만들고 싶었던 내용을 다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법을 보면서 할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겠고 그 앞으로 법이 시행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법이 제도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잘 시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도 되겠다. 조금 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한 조금 더 넓은 내용을 담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잘 인식이 국민들 모두가 다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법령과 관련돼서 오늘 그 주제 발표하신 석희태 교수님께서 자꾸나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위법령 입법 예고가 끝나면 저희가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고 그리고 자꾸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법제처 심사나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봐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법에서 보면은 사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때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문서는 연명의료 계획서입니다. 의사가 작성하신 연명의료 계획서인데 사실 법을 만들면서 이 연명의료 계획서가 굉장히 만들기 쉽지 않게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나 임종기에 가야지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여러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시지만 아이고 그 단계까지 가면 언제 이 환자의 상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연명의료 계획서를 쓸 이런 그 여유가 없는 순간일 수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많았고 두 번째는 연명의료 계획서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기나 임종기가 되면은 사실 치료를 하다가 이제 굉장히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어려워진 상황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가 환자 본인에게 그러한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보통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상의를 가족들과 하지 환자들에게 직접 얘기했다가는 당장 엄청난 항의를 받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환자를 더 이렇게 그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서 항의를 많이 받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연명의료 계획서를 환자 본인에게만 이렇게 쓰게 양식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위법령에서 뭔가 열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러한 것들이 다 모두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위법령에서 그걸 연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따진다 하면은 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제가 볼 때는 연명의료 계획서 다음으로 이제 그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있는 근거 문서가 되는데 제일 강력합니다. 그 가장 아무래도 그리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건강할 때 다 작성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평소에 진짜 작성을 해둘 필요가 있겠구나. 지금 사실모가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셔서 20만 장 가까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이제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점점 더 그게 문화가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된다 하면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있으면 환자분이 의식이 있으시면 담당 의사께서 자 여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제가 연명의료 관리기관에 조회해봤더니 환자분께서 작성하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거 본인이 이렇게 작성하셨던 거 맞죠? 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은 그 순간에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그때부터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여쭈려고 했는데 환자분이 이제 의식이 없는 상황이다 하면은 전문의 1인이 추가로 붙어서
연명의료 관리기관에 이 환자분의 연명의료 계획서를 받아봤더니 사실모를 통해서 몇 월 며칠에 예전에 등록하셨던 사전연명의료영서더라 하면은 그 순간에도 또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률 구조화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아까 뭐 환자 가족 2인의 의사가 얼마나 확인하기 어렵고 또 한 명이라도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환자 가족 전체의 의사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받는 게 얼마나 어렵냐,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연명의료 계획서나 사전 연명의료 영서 없을 때도 그래도 뭔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회에서 열어주신 방법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이 뭔가 그래도 조금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지만 굉장히 아쉽지만 조금 더 최소한으로 만들어진 연명의료 계획법 하에서는 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되고 이 법 구조화에서는 제일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때 하기 때문에 이 정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받는 이제 이런 사전 연명의료에서 등록기관의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막중해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전 의료 의향서를 대체를 이제 해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게 나온 건데 왜 이거를 그냥 쓰게 안 해주냐, 이걸 얼마나 많은 고민과 이거에 대한 이걸 작성하기 위한 그 고민, 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뭐 정서적으로는 저도 100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드리면 좋겠지만 일단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사전의료 의향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름을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라고 이름을 바꿔서 법에 명명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뭔가 사전의료 의향서와는 내용이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국회에서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바꾸신 것이고, 지금 보면은 법에서 이제 연명의료 중단의 내용을 정한 것과 기존의 사전의료 의향서가 아까 뭐 수액 공급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다른 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국회에서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 게 부칙이 없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이 사전의료 의향서를 그대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인정을 하자라고 했으면은 거기에서 부칙을 만들었다면은 제일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부칙을 만들지 않고 넘어갔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국회 입법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복지부의 담당 과장으로서 현재 연명의료 결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3조에도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환자 본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전의료 의향서를 지금 작성하신 분,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19만 장 중에 1만 장은 사실 뭐 사무실에 있고 나머지 19만 장은 각자 개인이 이제 보관하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아마 그거 그냥 인정을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거 찾아가지고 다시 등록한 일도 아마 굉장한 행정력이 사실모에서 아마 소모되실 겁니다. 소모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법이 시행되고 하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하기 위해서 가져오세요라고 말씀드리려 하면은 그 얘기는 뭔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야 되고, 아니 그동안 써가지고 내가 우리 집 농에 잘 깊숙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면 왜 갑자기 다시 꺼내오라는 거야? 라고 하면은 법이 시행이 돼서 등록을 하셔야지 효력이 생기고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분명 사실모 입장에서도 또 다른 행정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제가 볼 때 이 법의 취지가 본인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가장 이거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고 그거에 따라 결정을 받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라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서식을 만드는 것과 사실 기존에 작성하셨던 분들은 이미 그 뜻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동안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문화 확산의 중요한 수단이고, 그리고 그것의 결정체이고 또 나중에 연명의료 중단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는 사실은 뭐 사실모가 다른 보건복지부의 어떤 뭐 노인정책관실 통해서 예산 일부 지원받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이 되면은 이런 사전연명의료원서라든지 어떤 문화 확산을 위해서 활동하신 단체들에게 일정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현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 이런 것들 활동을 하시는데 그동안 자원봉사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많은 성과를 이뤄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드리고, 하지만 저희가 이것들을 다 등록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실제 이제 등록하고 그걸 또 스캔을 뜨고 이렇게 하시려면 여러 가지 아무래도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 구입하셔야 되는 장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뿐만 아니라 또 현장에 찾아다니시고 이런 데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활동을 많이 하셨던 단체들 위주로 하여서 조금 소정의 이런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선례들이 있는 것이 저희가 장기 기증이 좀 유사한 사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을 희망을 하신 분들도 다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관리기관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장기 기증도 또한 그런 생명 나눔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열심히 알려드려야지 그것이 좋은 것이구나라고 알고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서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시도록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을 조금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로지 다 할 수만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사실모라든지 이제 그동안 연명의료와 관련돼서 사전 의료의향서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에게 조금 더 그러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해드리고 인정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함께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더 다시 법이 바뀌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할 때 이왕이면은 조금 더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법에서 요구한 것들이 돼 있는 거로 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갔을 때 훨씬 더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라 생각이 되고, 정말 아까 우리 김성식 논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있는 소식을 누군가 들고 왔다라든지 사실모처럼 그래도 잘 서식을 그동안 만들어서 사전연명 의향서로 하셨던 단체들도 있지만 또 어떤 단체들이 좀 작은 단체들에서 또 이렇게 비슷한 양식 만들어주면 또 각자의 양식으로 만들었던 서식들도 또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그럼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될 거고, 아마 그렇다면 어느 것까지를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또 사회적인 논란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논의를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그런 거 그냥 하느니 예전에 한번 쓰셨던 분들이니 한 번 더 쓰시는 게 더 나을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고민은 사실은 저희가 고민하고 그리고 저희가 만나봤던 분들과 상의하고 토론을 해봤을 시에는 그런 점이 있다면은 새로 받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그동안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 오늘 주신 말씀도 더 들어보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더 주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다 하면 아직 법률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고요. 뭐 절충안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법률 시행이 내년 2월인데 반드시 그럼 내년 2월부터만 받아야 되느냐, 뭐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위법령은 호스피스 시행에 맞춰서 8월 4일이면은 시행령 시행규칙 작업을 다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서식은 확정된 서식이 8월 이후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그때부터 그 서식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하위법령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부분의 말씀들이 제가 이 발표에서 말씀으로 드렸던 거거나 혹은 시간이 부족해서 말은 못했지만 이 자료에 적어 놓은 것과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일치하는 내용인데 그 중요도에 따라서 그
토론 순서보다는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 순서를 바꿔서 그 약간 수정하거나 아니면 보충을 할까 합니다. 그 비법정 서식,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작성된 서식의 효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선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 절대로 휴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료집 5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집 50페이지에 법률 제17조를 보시면 이게 제1항은 제1호, 제2호는 그 환자가 정신이 있을 때, 의사 능력이 있을 때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을 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3호는 이것도 저것도 없는 경우에, 그리고 환자가 의사 무능력, 의식불명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평소의 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해서 표시된 그 의사에 대해서 환자 가족이 증언을 이제 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또는 우리 아들, 딸이 뭐 예컨대 TV에 나오는 어떤 연명의료 장면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해가지고까지는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저런 상태에 빠지거든. 절대로 저짓하지 마. 뭐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그 아주 결정적인 의사지요.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의사들이 그 확인을 한 셈입니다. 근데 그 확인의 내용은 환자 가족이 결정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의향은 이렇습니다. 심폐소생술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인공호흡은 계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면 의향이 표명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환자가 그 가족들 모르는 사이에 사실모에다가 의향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향서에 체크된 것을 보면 내가 만약에 이런 상태에 빠지거든 심폐소생술 하지 마.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 부착하지 마. 그 다음에 물 먹이는 거 그것도 싫어.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불일치란 말이에요. 이때 연명의 그 사실모에 제출했는 의향서가 휴지가 된다고요? 그건 아니라고요. 이때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조문에서 3호 단서를 보면 다만 그 진술이라는 게 아까 예로 든 거 생각해 보십시오. 심폐소생술은 안 하는 걸로 하고 인공호흡기는 부착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그 환자 가족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환자 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 여러분이 안 갖고 계셔서 좀 서운합니다만 제19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연명의료 결정 등에 관한 환자의 평소 의사나 가치관이 기록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가로 안에는 전자문서도 포함한다. 이게 예를 들자면 사실모에 제출된 그 문서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형식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연명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듯이 느껴집니다. 형식적, 논리적 해석을 하면. 그러나 이 규정들의 취지는 법률의 취지하고 시행규칙의 취지는 환자 가족들이 진술하는
그 환자의 평소의 그 희망사항 그것과 그 다른 그 문서 그러니까 사실모에 제출된 비법정 그 서식에 나타나 있는 환자의 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안 그렇다가 뭐냐면은 환자 가족이 전하는 그것과는 다르게 해야 한다. 결론은 환자가 원한 대로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인공호흡기 부착도 중단해야 한다, 철거해야 한다라는 결론이라는 뜻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해석해 볼 때 이 시행규칙 정말 잘 만들었다. 부칙조항 같은 거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휴지로 된 건 결코 아니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과 그 명령의 입법 취지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성식 그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입법 사항에 대해서 법률에서 정해야 할 것을 이렇게 지적한 것이 있다 이게 있는데 조금 오해가 있지 않은가. 그 입법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뭐 시비 걸다가 그 나쁜 뜻입니까? 그건 아니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러자라고 했던 그건 아니고 그것을 법률을 전제로 해서 가능한 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자료집을 한번 보십시오. 46페이지에 보면 46페이지 제10조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과 등록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환자와 법정대리인 제3항 한번 보십시오. 끝줄에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6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제3항 각호의 설명을 이해했다는 환자의 서명 그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했다는 반드시 이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이런 겁니다. 환자는 아빠 나 더 오래 살고 싶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돈이 좀 많이 든다니까 심폐소생술은 하지 말고 인공호흡 같은 거는 좀 해서 내가 살아날지도 모르니까 부활도 하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아빠는 좀 더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서 아니요 두 가지 다 이렇게 불일치하는 경우에 어떡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입법사항인 필요는 없다. 이거는 얼마든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명령으로서도 그런데 그것이 그 본인의 그 입법 법규사항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새로운 사실을 규정할 수 있는 그게 법규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법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라고 하는 헌법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위임명령, 법규명령으로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은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어떤 법률들은 상당수의 법률이요 시행되기 전에 몇 차례 개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시행하기 전에 그는 개정 못한다라고 하는 그건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이 법령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의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라도 만들어진 것이니까 일단은 시행해보고 그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시행 전의 개정은 그건 참 적절치 않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다행히 뭐 다행이라기보다는 법률을 개정할 그런 계제가 됐을 때 이 자리에서 나온 훌륭한 그 의견이 당연히 거기에 참작이 되면은 더 좋죠.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는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권이 누구에 있는가라든가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해서 박재홍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그 말씀이 좀 있었는데 당연히 저도 그 동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당연히 의학적 판단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뽑는다 그게 아니고 결정한다. 상황으로 봐서 의학적 판단에 입각하여 환자의 상태가 지금 이런 경우이다. 부합한다. 그 다음에 환자의 의사는 이것이었다. 없는 경우에는 가족의 의향은 이러하다. 사실모에 제출된 그 자료에서는 이러하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연명의료 그 부분 심폐소생술을 반대했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이 있는 거죠. 결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행을 하는 거지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은 아니고 그 서희종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아주 사실은 중요한데 환자 의사를 우선시할 것인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원론적인 그 논쟁입니다. 한 가지 사례만 소개하면서 끝을 낼까 하는데 독일에서 독일 연방대법원에서 이런 판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의 의사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의식을 잃거든. 그러니까 다시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말은 임종기가 아니어도라는 뜻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일체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말아다오. 부활하고 싶지 않다. 이랬습니다. 근데 근데 그 환자 상황이 임종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고민하던 끝에 가족도 역시 아버지 하자는 대로 합시다라고 이제 굉장히 평소에 확고한 철학을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검사가 그 의사를 기소를 해가지고 1심, 2심 다 거쳐서 연방대법원까지 갔는데 연방대법원의 결론은 무혐의, 환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 이게 제가 마침 이 자료들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여기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10년에 백예하라는 게 이게 연방대법원 판결집입니다. 거기에 6월 25일 판결문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뭐 이게 그 반드시 정론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쪽으로 가는데 당연히 대전제는 의학적 판단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하지만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도 제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법률은 분명히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배제했다라고 했던 그것은 저겁니다. 환자가 무연고자인 경우에 의학적 판단에 입각해서 연명의료 보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학적 판단 준거 그 다음에 환자 최우선 이익 중심이라고 하는 그 입장을 채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